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연방의원에 도전한 한인 후보들이 아쉽게 패배해 본선행에 실패했습니다. 6선거구 척박 후보는 현역 의원과의 대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을 재시행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그동안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IC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한인 용의자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안티파 운동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연방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사기 단속을 실시해 미 전역에서 총 45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재정을 편취한 한인 용의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연방의원에 도전했던 한인 후보들이 아쉽게 패배해 본선행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6선거구 척박 후보는 현역 의원과의 대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선거 결과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 한인 연방하원 의원 탄생의 염원이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척박 후보와 줄리온 후보 모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6선거구에서 현역 그레이스 맹 의원에 도전했던 척박 후보는 득표수 13,674표, 득표율 42.9%를 기록하며 선전을 펼쳤지만 56.8%의 득표율을 기록한 맹 후보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40%가 넘는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해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쳤다는 평가입니다. 7선거구 줄리온 후보 역시 6.3%의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27선거구에서 뉴욕주 상원의원에 도전한 그레이스 이 후보는 62.5%의 득표율을 기록해 경쟁 상대였던 유린 니오우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습니다. 27선거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변이 없는 한 본선거 승리가 확실해 뉴욕주 최초의 한인 주 상원의원 탄생이 기대가 됩니다. 뉴욕주 하원 40선거구 롱김 의원은 민주당 단독 후보로 본선거행을 확정했으며 25선거구 공화당 케네스 백 후보 역시 경쟁 후보가 없이 11월 본선거로 직행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준입니다. 앞으로는 사소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영주권자는 해외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초일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며 6대3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재판은 라우가 중국 방문 후에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이민 당국이 그를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혐의만으로 영주권자를 입국심사 단계에서 별도 분류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행정 재량과 이민 통제 권한을 강조한 반면 라오 측은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의 조치는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오는 범죄 혐의만으로 자신을 입국심사 대상자로 본 이민 당국의 조치는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영주권자를 즉시 입국 신청자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절차를 통해 추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경심사 단계에서 이민당국이 해당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이번 결정이 유죄 확정 전 단계에서 개인을 사실상 불확실한 법적 상태에 두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이러한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국경 단계에서의 행정 재량권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자를 자동적으로 이미 입국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입국 신청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신속 추방 확대 정책을 재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동안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국토안보부의 신속 추방 확대를 막았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지아코 판사는 지난해 8월 해당 정책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저스틴 워커 판사는 항소법원 판결문에서 DHS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 추방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 워커 판사는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취하는 조처와 그 근거에 대한 통지 그리고 이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DHS가 개인에게 최소 2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신속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이민자 신속 추방 정책은 2년 미만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바로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신속 추방 적용 대상 범위를 국경 인근의 이민자에서 미국 전역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신속 추방 조처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정책을 폐기했지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DHS는 이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지난해 IC에 대한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한인 용의자가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티파 운동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텍사스 포트워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벤저민 송에게 징역 100년형을, 함께 시위를 벌여 기소된 7명에 대해서도 폭발물 소지 및 폭동, 테러리스트 지원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0에서 7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송 씨를 비롯한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텍사스 엘버라도 ICE 구금시설에 그라피티를 남기고 감시 카메라를 부수며 폭죽을 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송 씨가 반자동 소총인 AR-15를 발사했고 토머스 그로스 경위가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른바 안티파라는 극좌 성향의 국내 테러단체의 일원이며 이들의 행동은 조직적인 무장공격이라고 봤습니다. 리드 오코너 판사도 이들의 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공격은 역설적으로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살인미수로 이어졌다 지적했습니다. 벤저민 송은 한국계 아버지와 일본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2011년 해병대 예비군으로 입대했다가 2016년 상관이 대학 시험과 일정이 겹치는 필수훈련을 면제해주지 않자 불명예 제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가 연방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연방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법 집행관들이 신상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뉴욕주의 조치는 법 집행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뉴욕주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ICE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개인 식별 정보 의무화, 영장 없는 학교 의료시설, 주택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지방정부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의 협력 금지와 같은 이민정책 관련 조치를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호컬 주지사가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인 시도라면서 이번 조치가 연방기관의 법 집행을 위축시키고 민감할 수 있는 법 집행 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 집행 요원들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나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IC 요원 등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에 나서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 집행관들이 신상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주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을 실시해 미 전역에서 총 45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의료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용의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정부 차원의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 부정수급 조사를 마무리하고 총 6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허위 청구 사례를 적발하고 의료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45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약 2,700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사건을 통해 메디케어를 불법 수령한 사기 조직에서 환자 모집 브로커로 가담한 토렌스 거주 지니 최 씨와 코로나 거주 아브라함 신 씨 등 한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주범 오렌 데이비드 샤카가 운영한 4개의 호스피스 업체들과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2,770만 달러 규모의 부정 메디케어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고 이 중 약 2,690만 달러가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 46개 주의 메디케이드 단속기관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회견에서 이번 기소는 의료사기 척결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동 노력을 보여준다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납세자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범죄자들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군 철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의회 내에서 대이란 군사 개입 확대에 대한 지지가 제한적이란 점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이란 관련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적대 행위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빌 캐시디 상원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과거 유사한 전쟁 권한 결의안에 반대했던 미치 매코널, 데이브 매코닉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불참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수주간 하원과 상원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백악관과의 긴장도 커졌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채택돼 대통령 서명을 거치지 않으며 독자적인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결의안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을 통해 타이밍도 나쁘고 의미도 없는 전쟁 권한법 표결을 통과시켰다며 상원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무너지기 직전이고 우리에게 사실상 무엇이든 내주려 하고 있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그 대통령인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패배자 4명이 멍청한 민주당의 동조에 투표를 했다며 이들 상원 의원이 방금 내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지만 나는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한 항공 승객의 미국 입국 수속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한국에서 위탁한 수화물의 X선 이미지를 미국 측에 사전 전달해 원격으로 보안 검색을 완료하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주도하에 어제부터 위탁 수화물 원격 검색 서비스 대상 노선을 기존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 노선에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노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에서 위탁한 수화물의 X선 이미지를 미국 측에 사전 전달해 원격으로 보안 검색을 완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여객은 미국 도착 시 별도의 수화물 재검색 절차 없이 곧바로 환승 또는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됩니다. 공사는 지난해 8월 인천 애틀랜타 노선의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이후 올해 4월 인천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노선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인천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노선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게 됐습니다. 서비스 확대 배경에는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인천 미주 노선 전반으로의 서비스 확장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기반을 구축한 노력이 있었으며 국토교통부가 미국 교통안전청 및 세관국경보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관련 제도와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확대를 견인했습니다. 공사는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적용 노선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객이 미국 도착 시 추가적인 보안 검색 없이 끊김없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 14건의 사기성 문자나 이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BI의 2026 인터넷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은 현재 미국인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사이버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위협정보부서는 약 83억 건의 이메일 기반 피싱 공격을 탐지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 사기 가운데 약 30%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이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과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신저, 온라인 광고, QR코드, 가짜 웹사이트까지 활용하며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이용해 실제 기업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와 겨울 스포츠의 메카 레이크 플래시드를 연계한 2042년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갑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2일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 가능성과 경제적 실익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공식기구인 뉴욕시 레이크 플래시드 동계올림픽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1년여 동안 타당성을 검토해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뉴욕시에서는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관중 동원력이 높고 대규모 스타디움이 필요한 실내 빙상 경기를 치르고 1932년과 1980년 두 차례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레이크 플래시드에선 전통적인 설상 및 썰매 경기를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뉴욕시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사병 예방 조치를 법적 장치로 대폭 강화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22일 야외 노동자들의 열사병 예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시 보건국, 비상관리국, 행정서비스국은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다국어 폭염 안전지침을 조속하게 개발해 배포 및 게시해야 합니다. 또 시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은 소속 직원 및 계약업체를 위한 구체적인 열사병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건설 현장 노동자를 비롯해 공항 활주로 노동자, 배달원, 노점상, 도로공사 노동자, 창고 노동자 등 뉴욕시 내 모든 야외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하반기 퀸즈와 뉴저지 순회 영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7월에서 12월 퀸즈 현장 민원실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퀸즈 플러싱 소재 퀸즈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월 2회씩 실시되는 뉴저지 현장 민원실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팰리세이즈 팍에 있는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퀸즈 또는 뉴저지 현장 민원실 이용을 위해서는 각각 퀸즈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방문 전에 영사관 웹사이트를 참조해 각 민원별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처리된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므로 민원인이 필요한 우표를 충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몇 차례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비 내리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